2020년 8월 6일 새벽, 미국 테네시의 오크리지. 경찰들이 한 오래된 아파트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불쾌한 공기에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은 곧바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놓여 있는 낡은 냉동고를 본 그들은 바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색 끝에 그들은 침대 아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8개월 전 실종된 제니퍼란 여성을 말이죠. 제니퍼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임신했는데 남자친구가 떠나는 바람에 홀로 그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며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지도 안아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제니퍼였습니다. 양육을 감당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녀를 외할머니의 손에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엄격했지만 그녀를 다정하게 챙겨주는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니퍼는 할머니 곁에서 자라며 사랑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를 이겨내려고 그녀는 늘 웃음 지었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버려졌다는 감각은 그녀를 점차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사춘기 무렵부터 점점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학창 시절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 때문에 그녀는 학교도 포기하고 친구도 잃었으며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도와줬지만 곧이어 그녀가 두 아이를 더 낳자 육아를 도울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복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사회와의 단절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니퍼가 20대 중반에 들어설 무렵 그녀는 홀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고 생활은 빠듯하다 못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일자리마저 잃어버리며 모든 수익이 끊겼습니다.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처음엔 술을 마셨고 그 다음은 처방전 없이 손에 넣은 진통제, 그리고 끝에는 약에 손을 댔습니다. 약은 그녀에게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홀로 거리를 떠도는 날이 늘어갔고 그러다 보니 복지기관에선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각지의 노숙인 캠프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숲 근처, 다리 밑, 폐허가 된 건물 안에서 잠을 청한 적도 있었죠. 그나마 그녀는 가족들과 연락을 간헐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특히 할머니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습니다. 매달 3일에 찾아가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별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은 채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그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끈이었을 것입니다. 2019년 12월 어느 날 저녁, 제니퍼는 파인트하우스라는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샤워도 하지 못한 채 숲 근처 캠프에서 지내던 상태였죠. 그녀가 이 술집에 들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려 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따뜻한 실내가 그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방에 있던 숀이라는 남성이 그녀를 잠시 훑어보더니 "돈이 필요해? 우리 집에서 씻고 밥도 먹고 쉬고 가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녀에게 너무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죠. 사실 쇼는 겉보기엔 친절하고 말수 적은 남성으로 알려졌지만 내면에는 지배 욕구와 폭력성, 성적 일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레베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과 립스틱, 과도한 문신은 그녀가 품은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였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 부모를 잃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남자와 동거했고 5번의 약혼 실패를 경험했죠. 그녀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안도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SNS를 통해 만났고 얼마 뒤 레베카는 그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그가 단지 지배욕을 가진 연인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려는 포식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해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녀는 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어떤 무모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어느 날 숀이 제니퍼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는 레베카에게 그녀를 괴롭히자고 제안합니다. 레베카는 처음엔 그가 농담한다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숀의 표정은 진지했고 제니퍼가 샤워하는 사이 가게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진심이라고 깨달았죠. 잠시 뒤 샤워실에서 막 나온 제니퍼를 그는 공격했고 그대로 쓰러진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뒤로 며칠 동안 그녀는 그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숀이 그녀에게 레베카를 가리키며 넌 왜 얘처럼 복종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말하기도 했죠. 훗날 레베카는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만큼은 그녀를 구하고 싶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그런지 그냥 숨만 쉬었죠. 전 도와주고 싶었어요. 풀어주려 했지만 그가 그걸 알아챘어요. 그녀의 시도는 실패했고 숀은 레베카마저 괴롭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숀은 어딘가에서 큰 냉동고를 사왔습니다. 거기에 같이 가져온 물건은 샤워 커튼, 표백제, 장갑, 수건 등 청소에 쓰이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날 저녁 그는 제니퍼를 살해한 뒤 침실 구석에 세워둔 냉동고에 유기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레베카는 점점 이런 생활이 힘들어졌고 그가 자기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2020년 8월 결국 그녀는 경찰서로 달려가 숀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제니퍼의 인상착의가 8개월 전 실종 신고가 들어온 여성과 동일했고 저지른 범행에 대한 내용이 너무 상세해 경찰은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 판단했습니다. 8월 6일 새벽에 경찰은 영장을 들고 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는 경찰이 들어오기 전 냉동고에서 침대 아래로 시신을 옮겼지만 금방 들통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범행을 레베카가 저질렀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말이죠. 레베카는 그의 위협에 이기지 못해 그녀를 함께 괴롭히긴 했지만 풀어주려고 했고 그녀를 죽인 건 그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며 검찰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 12월 테네시 녹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레베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도우려 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약했어요. 무서웠고 그를 거절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방조자가 됐고 죄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진술 외에도 숀의 인터넷 검색 기록, 냉동고 구매 내역, 표백제, 장갑, 수건을 산 영수증, 그리고 시신에서 검출된 DNA를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숀은 여전히 레베카의 단독 범행이다. 제니퍼가 먼저 공격했고 정당방위였다는 등의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2021년 5월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숀에게 유죄를 판결. 재판부는 그의 비인간적인 행위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이후 제니퍼의 가족은 지역 사회에서 노숙인 여성 보호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항상 고통 속에 살아갔던 제니퍼가 이제는 춥지도 두렵지도 않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